썩을 놈! 내가 먹은 밥과 옷값이 얼마인지 아는가? 17년 종으로 살았지만 돌아온 건 썩은 쌀 한 줌뿐이었다. 폭우 내리는 산길, 초라한 노비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노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내린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문서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폐사찰. 박 대감이 몰랐던 그곳에 모든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종이었던 남자는 얼굴을 숨긴 상인이 되어 빼앗긴 땅과 권력을 하나씩 되찾기 시작한다. 빼앗긴 땅, 위조된 족보, 그리고 감춰진 악행. 이제 종이 아닌 운명을 뒤엎는 복수가 시작된다. 옛날 옛적 한양 남쪽으로 10리 떨어진 한 고을에 노비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동준이었습니다. 동준은 12살 때부터 이 땅의 양반 박 대감 댁에 팔려가 17년을 종으로 일했습니다. 새벽이 채 밝기 전에 일어나 밤이 깊도록 일한 동준의 등은 나뭇결처럼 거칠었고 손가락은 항상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그를 더 괴롭힌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동준의 어머니 순정은 60살이 되도록 남의 집 시녀로 일했고 이제 중풍으로 누워 약을 필요로 했습니다. 약값은 어머니를 위한 효성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어느 해 봄날 동준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박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의 어미가 중풍으로 누워 계옵니다. 17년을 봉사한 종으로서 청컨대 품값을 조금만 꺼 주시옵소서. 박 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천한 놈, 내가 먹은 밥과 입은 옷의 값이 얼마인 줄 아는가? 더 이상 주인을 괴롭히면 죽여버리겠노라. 대감은 호통을 쳤습니다. 곤장이 동준의 등에 내려쳤고 혈육이 흐른 옷에 그는 넘어졌습니다. 마당 위로 나뒹굴던 동준을 향해 박 대감은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낡은 보자기였습니다. 안에는 검은 쌀 한 줌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도 썩어서 냄새가 심했습니다. 이것이 너의 품값이다. 감사히 받아라. 박 대감과 그의 종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회오리 같은 빗줄기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동주는 산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약값도 없고 한 줌의 썩은 쌀만 남았습니다. 갑자기 길가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낡은 복장을 한 노인 여물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제대로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동준이 노인을 흔들자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흘을 굶었소. 먹을 것이 없어. 동준은 품에 품은 쌀 주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생명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노인도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일 터였습니다. 동준은 비에 젖은 몸으로 근처 약수터로 달려갔습니다.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그 불 위에 검은 쌀을 얹고 물로 헹군 게 끓여 죽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것이라도 드세요. 따뜻한 죽이 노인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받아 먹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노인이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누렇게 변한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옵니까? 동준이 물었습니다. 이것은 이 고을 어귀에 있는 폐사찰의 소유 문서이네. 50년 전부터 괴이한 소리가 난다 하여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지. 하지만 그곳이 그대의 운명을 바꿀 곳이 될 것이라고 믿네. 동준은 의아했습니다. 폐사찰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노인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나는 그 사찰의 마지막 주인이었네. 영모의 누명으로 나의 가족들은 모두 죽거나 흩어졌고 나만 남겨졌네. 하지만 그곳에 아직도 숨겨진 것들이 있다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니 받아주게나.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주는 결국 문서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동주는 그 폐사차를 찾아갔습니다. 언덕 위에 있던 그 건물은 정말이지 음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담벽은 무너졌고 창살은 깨져 있었으며 대문은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본당과 요사채는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동준이 안채로 들어가 밤을 지새우자 한밤중에 기묘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루 밑에서 나무를 긁는 듯한 음이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갑자기 마루 틈 사이로 핏물이 묻은 손가락이 튀어나왔습니다. 동준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자 마루판을 들어올린 그 아래에서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50대의 노인, 30대의 남자, 그리고 25살 정도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전대 동방가의 후손들이라네. 영모의 누명을 쓰고 죽음을 피해 이곳에 15년을 숨어 살았네. 우리가 귀신 소문을 내었던 것이라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이곳을 찾을 테니까. 노인은 동준을 지하 공간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촛불을 밝히자 벽면에 거대한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고을 전체의 토지를 나타낸 지도였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많았습니다. 이곳들이 모두 박 대감을 비롯한 양반들이 위조된 문서로 빼앗아간 땅들이네. 우리가 모은 원본 문서들이 있네. 이것들로 그들의 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네. 동준이 지도를 자세히 보니 그의 아버지가 일구던 밭도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동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밭을 지키려다 박대감과 싸우다가 죽었었습니다. 노인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문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토지의 진짜 주인을 증명하는 원본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대감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네. 동주는 그 폐사찰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노인은 동준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하여 한자 한자를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여인 연희는 동준을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지하에 숨겨둔 쌀과 나물로 만든 소박한 밥이었지만 동준은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아들 준호는 밤마다 산에 올라 약초를 캐왔습니다. 지하 밀실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의학서, 농서, 그리고 상업에 관한 책들이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모은 것들이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말이야. 동주는 밤낮 없이 책을 읽었습니다. 특히 약초에 관한 책에 관심이 깊었습니다. 책에는 희귀한 약초를 키우는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인삼, 황기, 단삼 같은 귀한 약재들이었습니다. 이 산에도 이런 약초들이 자생한다네. 하지만 제대로 기르는 법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썩어간다네. 동준과 준호는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과연 산 깊은 곳에는 온갖 약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동주는 책에서 배운 대로 약초를 채취하고 씨앗을 받았습니다. 지하 밀실 옆에 작은 공간을 파서 약초밭을 만들었습니다. 지하라 햇빛이 들지 않았지만 동주는 책에서 본 방법을 응용했습니다. 밀실 위쪽에 작은 구멍을 뚫어 햇빛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에서 물을 끌어와 약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약초들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삼은 보통 것보다 뿌리가 굵고 향이 깊었습니다. 지하의 서늘한 기운과 깨끗한 약수가 약초를 더 좋게 만드는 것 같네. 동주는 자란 약초 일부를 캐서 연희에게 주었습니다. 연희는 책에 나온 대로 약초를 말리고 다듬었습니다. 만들어진 약재는 그야말로 일품이었습니다. 동주는 약재를 보자기에 싸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 양령시장에 도착한 그는 작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약재를 내놓았습니다. 지나가던 약재상들이 약재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품질의 약재는 처음 봅니다. 약재상들이 서로 사겠다고 다투었습니다. 동주는 침착하게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받은 돈은 은자 20냥이었습니다. 이후 동주는 한 달에 한 번씩 한양을 찾아가 약재를 팔았습니다. 매번 은자 수십 냥씩 벌어들였습니다. 약재상들은 동준을 무명의 상인이라 부르며 그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동준은 항상 얼굴을 가렸습니다. 갓을 깊이 눌러쓰고 얼굴에는 천을 둘렀습니다.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궁중의 내이궁중 의사라고 추측했고 어떤 이는 산속 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동주는 번 돈을 모두 땅을 사는 데 썼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노인의 이름으로 구매했습니다. 노인은 죽은 것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동준이 산 땅은 하나같이 박대감의 땅 근처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밭모듬이었지만 점점 넓어져 갔습니다. 동주는 그 땅에 좋은 곡식을 심어 수확을 올렸습니다. 박대감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자신의 땅 주변이 누군가에게 팔려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아보니 모두 같은 사람이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역적의 후손 이름으로 말입니다. 박대감은 당황했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 땅을 사다니.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꾸민 일이야. 그러나 배후를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풀어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동주는 약재 장사를 넘어 다른 사업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가지고 있던 상업장부에는 한양의 물가 흐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동주는 그것을 연구하여 장사의 비법을 깨달았습니다. 쌀이 부족할 시기를 예측하여 미리 쌀을 사 모았습니다. 쌀값이 오르면 팔았습니다. 명주가 귀해질 때를 알고 명주를 사서 보관했다가 비싸게 팔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동준의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습니다. 은자 1000냥이 넘는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동준은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지도 않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모은 돈은 모두 땅과 상권을 사는 데 썼습니다. 특히 박대감이 운영하는 주막과 여관 근처에 더 좋은 시설을 갖춘 숙박소를 세웠습니다.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동준의 숙박소로 몰려들었습니다. 박대감의 수입은 날로 줄었습니다. 어느 날 박대감은 한양의 큰 상인을 통해 무명의 상인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가린 채 장사를 하는 자가 있는데 요즘 고을 일대의 땅과 상권을 사들이고 있다더군요. 박대감은 직감했습니다.
그놈이 내 사업을 방해하는 자의 수인 것 같아. 박 대감은 사람을 보내 무명의 상인을 찾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동주는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이미 한양에서의 장사는 줄이고 다른 고을로 활동 범위를 넓혔으니까요. 박 대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동주는 은밀하게 힘을 키워 나갔습니다. 밤마다 동주는 지하 밀실에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빼앗아간 땅의 목록, 쌓아놓은 재산의 규모, 박 대감을 무너뜨릴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갔습니다. 노인과 연희, 준호는 동준을 도왔습니다. 동준의 눈빛에는 이제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노인은 동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다네. 노인은 동준을 지하 밀실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편지 몇 통과 낡은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중 편지 한 통을 동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그대의 아버지가 쓴 것이네. 나에게 보낸 편지라네. 편지에는 박 대감의 악행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 대감은 관의 서리를 매수하여 토지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동준의 아버지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땅을 가로챘습니다. 동준의 아버지는 이를 막으려 했지만 관가는 박 대감 편이었습니다. 동준의 아버지는 무고죄로 몰렸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왔었네. 도움을 청했지만 나는 이미 영모로 몰려 도망 중이었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네. 동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은 동준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그대가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빼앗긴 것을 되찾아야 하네. 노인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박 대감이 동준 집안의 족보를 조작한 증거였습니다. 그대의 가족은 본래 양반이었네. 박 대감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일세. 족보를 위조하여 노비 집안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네. 동준은 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노비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네. 그대는 양반의 후손이네. 그 피를 되찾아야 하네. 동준은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복수는 더 이상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가문을 되찾는 것이 되었습니다. 2년이 흐르는 동안 박 대감의 재산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땅은 하나둘 팔려 나갔고 주막과 여관은 손님이 끊겼습니다. 박 대감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대감은 그 폐사차를 떠올렸습니다. 불에 타지도 않은 그 건물을 헐값에 사서 다시 팔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박 대감이 조사를 시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폐사찰의 주인이 동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종놈이 아직도 살아 있었단 말인가. 박 대감은 동준을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 후 동준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3년 전의 동준이 아니었습니다. 옷차림이 말끔했고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박 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폐사차를 나에게 팔아라. 은자 40냥을 주겠다. 동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땅은 팔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곳은 제 운명을 바꾼 복의 터입니다. 박 대감은 화를 냈습니다. 값을 올렸습니다. 은자 100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동주는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동주는 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정말 사고 싶으시다면 대감의 모든 재산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 대감의 얼굴이 불그락거렸습니다. 종놈이 양반을 조롱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 대감은 매를 들라 호통쳤습니다. 하지만 동주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동준이 산 땅의 문서였습니다. 박 대감의 땅 5분의 1이 이미 동준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 대감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떻게 종놈이 이렇게 많은 땅을 샀단 말인가? 동준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땅을 조금씩 사 모았습니다. 모두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박 대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무명의 상인이 바로 동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고 땅을 사 모았던 장본인이 바로 눈앞의 종놈이었습니다. 박 대감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동준은 박 대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땅을 사겠습니다. 언젠가는 대감의 모든 것을 가져가겠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대가입니다. 박 대감은 동준을 제거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동준은 지하 밀실로 돌아와 노인과 연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박 대감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네. 조심해야 하네. 동준은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박 대감은 동준을 제거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동준은 이제 재산도 있고 땅도 있었습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 대감에게 묘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동준을 적으로 두는 것보다 편으로 만드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동준의 재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면 나중에 동준을 제거하고 재산을 가로채면 되었습니다. 박 대감은 동준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자세를 낮추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일은 내가 잘못했소. 자네의 능력을 인정하네. 함께 큰 사업을 벌여보지 않겠소. 서로 이익을 나누자는 것이네. 동주는 겉으로는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박 대감의 속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동주는 며칠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대감은 기다리겠다며 돌아갔습니다. 동주는 즉시 노인과 상의했습니다. 노인은 이것이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감의 채끈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비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네. 지금까지 모은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네. 동주는 며칠 후 박 대감을 찾아가 동업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박 대감은 크게 기뻐하며 동준을 환영했습니다. 그날부터 동준은 박 대감 댁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준은 박 대감에게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한양과 지방을 잇는 운송 사업을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동준이 자금을 대고 박 대감이 관가의 연주를 이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박 대감은 동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동준은 은자 500냥을 투자했습니다. 사업은 대박이 났습니다. 석 달 만에 이익이 2배로 불어났습니다. 박 대감은 동준을 점점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준을 사랑방에 들이고 중요한 일을 상의했습니다. 동준은 겸손하게 박 대감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동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동준은 박 대감 댁을 드나들며 비밀 장부를 훔쳐보았습니다. 박 대감이 관가와 결탁하여
세금을 포탈한 증거, 뇌물을 주고받은 기록 등을 몰래 베껴 두었습니다. 박 대감의 아들 학수는 동준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동준의 눈빛에서 묘한 기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도령은 동준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의 종들을 매수해 동준을 미행했습니다. 마침내 동준이 폐사찰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학수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그 종놈이 바로 3년 전 쫓겨난 그놈입니다. 폐사찰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박 대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박 대감은 분노에 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종놈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치욕스러웠습니다. 박 대감은 즉시 학수에게 동준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학수는 밤중에 고용한 자객들을 이끌고 폐사찰로 향했습니다. 자객들은 모두 박 대감의 부하들로 칼솜씨가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한밤중 자객들은 폐사찰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이 켜진 밀실에서 동준이 혼자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은 칼을 빼들고 동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동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올 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첫 번째 자객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자객의 팔에 화살이 꽂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이 연달아 다른 자객들도 쓰러뜨렸습니다. 밀실 구석에서 준호가 활을 든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인과 연희도 나타나 자객들을 결박했습니다. 사실 동준은 석 달 전부터 박 대감의 부하들을 은밀하게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몰래 돈을 주고 회유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하들은 이미 동준 편이었습니다. 동준은 자객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보냈는가? 자객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준은 품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박 대감을 배신하면 목숨을 살려주고 돈도 주겠다. 자객 중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학, 공자가 보냈습니다. 당신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동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동준은 자객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었습니다. 오늘 밤 학공자를 찾아가거라. 하지만 너희를 죽이지는 말고 그를 위협하기만 하거라. 자객들은 돈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박 대감 댁으로 돌아가 학수를 찾았습니다. 학수가 그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자객들은 칼을 빼들어 학수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이제부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동준이 새로운 주인입니다. 다시는 그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자객들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학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었습니다. 학수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박 대감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준이 이미 자신의 부하들까지 매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대감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제 힘으로는 동준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박 대감은 관가를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박 대감은 현감을 찾아갔습니다. 뇌물을 건네며 부탁했습니다. 동준을 영모죄로 잡아주십시오. 증거는 제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현감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감이 내놓은 뇌물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결국 현감은 승낙했습니다. 한편 동준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준은 그동안 모은 박 대감의 비리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세금 포탈, 뇌물수수, 토지 문서 위조 등 죄목이 수십 가지였습니다. 동주는 특히 박 대감이 관의 곡간 국고에서 세금으로 거둔 쌀을 빼돌린 증거에 주목했습니다. 장부를 조작하여 백성들이 낸 세금의 절반을 자신의 창고로 빼돌렸던 것입니다. 동주는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밤중에 마을 곳곳에 방을 붙였습니다. 박 대감이 백성들의 세금을 훔쳤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방을 읽고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이 군역을 치르며 낸 세금을 박 대감이 빼먹었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 대감 댁으로 몰려갔습니다. 박 대감은 황당했습니다. 누가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 대감은 사람들에게 거짓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군중 속에서 동준이 나타나 증거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박 대감의 비밀 장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장부를 보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숫자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쌀을 빼돌렸는지,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에 이장이 나섰습니다. 관가의 곡간을 열어보자. 정말로 쌀이 빠져 있는지 확인해 보자. 사람들은 곡간으로 몰려갔습니다. 박 대감은 막으려 했지만 사람들의 힘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곡간의 문이 열렸습니다. 곡간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 양의 10분의 1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정말로 박 대감이 쌀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박 대감은 변명했습니다. 흉년의 백성들을 돕느라 쌀을 나누어 줬소.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박 대감에게서 쌀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동주는 사람들에게 박 대감의 개인 창고를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은 박 대감 댁으로 몰려갔습니다. 박 대감은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창고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관에서 사라진 쌀이 모두 여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폭발했습니다. 박 대감을 끌어내라. 박 대감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은 박 대감의 집에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그때 관군이 나타났습니다. 현감의 명령을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군은 사람들을 진압하는 대신 박 대감을 체포했습니다. 현감도 사람들의 분노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고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현감은 박 대감을 임시로 가두고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대감은 옥에 갇혔습니다. 박 대감은 여전히 현감을 믿고 있었습니다. 뇌물을 이미 건넸으니 며칠 후에는 풀려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준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후 박 대감은 정말로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현감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석방한 것이었습니다. 박 대감은 웃으며 옥을 나왔습니다. 역시 돈이 최고야. 박 대감은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동준을 역모죄로 고발했습니다. 동준이 역적의 후손과 결탁하여 나라를 뒤엎으려 한다고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현감은 박 대감의 돈을 받고 동준을 체포했습니다. 관군이 폐사찰로 들이닥쳤습니다. 동준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잡혀갔습니다. 노인과 연희, 준호도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동준은 옥에 갇혔습니다. 박 대감은 옥을 찾아와 동준을 조롱했습니다. 감히 종놈 주제에 양반을 건드렸으니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일 형장에서 목이 잘릴 것이다. 그 전에 모든 재산을 넘겨라. 그러면 고통 없이 죽게 해주겠다. 동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박 대감은 비웃으며 옥을 나갔습니다. 한편 박 대감은 더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인의 딸인 연희를 인질로 잡아 동준을 협박하기로 한 것입니다. 연희를 따로 끌어내어 학수의 방에 가뒀습니다. 학수는 연희를 보고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15년을 땅굴에 숨어 살았어도 미모만큼은 빼어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수는 연희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비녀를 빼들어 자신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자결하겠습니다. 학수는 망설였습니다. 죽은 여자는 아무 쓸모가 없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동주는 옥중에서 내일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박 대감의 죄를 세상에 알렸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정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동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준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얼굴을 보니 3년 전 산에서 만났던 선비였습니다. 그 선비는 동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암행어사입니다. 그대의 억울함을 풀어주러 왔습니다. 동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암행어사는 설명했습니다. 3년 전 산에서 그대를 만났을 때부터 이 고을의 부정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모은 증거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암행어사는 연희가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즉시 구출하겠습니다. 암행어사는 품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 번쩍이는 마패를 보며 동주는 비로소 살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 암행어사는 군관들을 이끌고 박 대감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 박 대감을 끌어냈습니다. 박 대감은 잠옷으로 마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암행어사는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박 대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암행어사는 박 대감의 죄목을 낭독했습니다. 세금 포탈, 매물수수, 토지 문서 위조, 관리 매수, 무고죄 등 수십 가지였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목이 달아날 죄였습니다. 박 대감은 변명하려 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내민 증거들은 모두 결정적이었습니다. 동준이 몇 년간 모은 장부, 문서, 증인들의 진술이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현감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현감도 뇌물을 받고 박 대감을 도운 공범이었습니다. 관군들은 현감의 집으로 달려가 그를 끌어냈습니다. 학수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습니다. 군관이 학수도 체포했습니다. 연희는 학수의 방에서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동준이 옥에서 풀려나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연희는 동준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준도 연희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행어사는 동준에게 다가왔습니다. 3년 전 산에서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보답입니다. 동준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암행어사는 동준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모은 증거들이 없었다면
박대감을 잡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대야말로 이 고을의 영웅입니다. 해가 떠오르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대감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암행어 사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박대감의 죄를 다시 한번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박대감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부정하게 빼앗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수십 년간 빼앗겼던 땅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동준도 아버지의 땅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행어 사는 동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대의 가문도 복권될 것입니다. 위조된 족보는 바로 잡을 것입니다. 동준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준은 아버지의 묘를 다시 찾았습니다. 묘에는 새로운 정력각이 세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올바른 행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준은 정력각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후 한양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대감과 현감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학수는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박대감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나라에 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동준이 모은 증거와 노력을 인정하여 특별 조치를 내렸습니다. 박대감이 부정하게 얻은 재산 중 일부를 동준에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동준의 가문을 정식으로 복권시켰습니다. 위조된 족보는 폐기되고 진짜 족보가 복원되었습니다. 동준은 이제 당당한 양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양의 학당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준이 과거 시험에 급제한 것입니다. 암행어사의 추천으로 특별히 응시 자격을 얻었던 동준은 최선을 다해 급제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동준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첫 벼슬은 종팔품 현감이었습니다. 담당하게 된 고을이 바로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종으로 태어났던 동준이 이제 이 고을의 수령이 된 것입니다. 동준은 현감으로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고 억울한 일을 바로 잡았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백성들은 동준을 존경했습니다. 동준은 박대감의 집터에 큰 서당을 세웠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이 무료로 글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노인이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옆에는 병점의료 시설도 세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준이 키운 약초로 약을 만들어 나눠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준의 덕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폐사찰이 있던 자리에 동준은 양로원을 지었습니다. 마을에 홀로 된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준은 양로원에 좋은 음식과 따뜻한 방을 제공했습니다. 동준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양로원을 찾아가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인들은 동준을 손자처럼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산에서 만났던 그 노파도 양로원에 있었습니다. 노파는 동준을 보면 언제나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노파는 동준에게 말했습니다. 쌀 한 줌을 나눠준 것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올 줄 몰랐네요. 동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노할머니의 축복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동준은 연희와 혼인을 올렸습니다. 혼례식은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동준과 연희의 혼례를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동준은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양반이 되고 벼슬을 얻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천대받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현감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동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것이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동준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종으로 태어나 개처럼 살다가 하나의 선한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쌀 한 줌에서 시작된 인연이 결국 이렇게 큰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준은 밤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당신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빼앗긴 땅을 되찾았습니다. 가문을 복권시켰습니다. 이제 편히 쉬소서.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동준은 그것이 아버지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희가 동준의 곁으로 와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한가요? 동준은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예,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옛날 귀신 나온다던 폐사찰은 이제 복을 부르는 양로원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았던 땅은 이제 축복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동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쌀 한 줌의 선행이 인생 전체를 바꿔버렸죠. 이것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믿었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동준만 이런 기적을 경험한 건 아닙니다. 조선의 장터에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노비에서 양반이 되는 이야기, 억울함이 풀리는 이야기,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배신의 이야기까지요. 다음 주에는 더 놀라운 기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그러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